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한 요즘입니다. 햇빛이 드는 곳은 따뜻한데 그늘진 곳은 옷깃을 여미게 만드네요. 3년 만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햇빛을 등으로 받으며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막 연두연두해지는 나뭇잎 사이에 하늘도 더욱 푸르게 느껴지고요.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글이 쉽고 편안히 읽혀서 하루 만에 뚝딱 한 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조금은 묵직한 내용의 책을 읽다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루 만에 책 한 권을 완독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듯이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행동의 최적화를 주제로 갈등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찾는 방법, 4장에서는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5장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6장에서는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뇌와 몸, 마음의 메커니즘과 행복 및 건강과의 관계, 7장에서는 기분 전환에 좋은 팁을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만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안, 1년 후엔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가? 그저께 저녁, 3일 전 저녁, 길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일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세 개의 알파벳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알파벳을 기억한 지 20분 후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남은 기억도 점차 잊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망각한다. 1시간 후 기억한 내용의 56%를 망각한다. 1일 후 기억한 내용의 74%를 망각한다. 7일 후 기억한 내용의 77%를 망각한다. 30일 후 기억한 내용의 79%를 망각한다.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를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처럼 사람은 실제로 잘 잊는다. 잘 잊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치자.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업무상 실수를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는 한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 이직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던 기억,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등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큰 일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게 되고 기억난다 해도 별 감흥이 없어진다.
먼 옛날의 기억은 뇌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기분이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된다. 바꿔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소한 고민에 빠져 보내는 시간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잊지 않게 기록해서 남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망각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지우고 현재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상세한 메커니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두루뭉실하게 어렴풋이 해야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과 정보 처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 지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에서 88세 5천 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하자. 이것이 행복과 안심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는 마음속으로 10을 세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는 평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화와 초조함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거나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좋다.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10을 세자. 이때 1, 2, 3을 세면서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 숫자 세기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엘리 핑켈 연구진이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방법이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다. 뇌에는 이 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의 폭발을 냉정한 사고로 가라앉혀 준다. 단,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나서 대략 4초에서 6초 정도 지나야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생기고 난 뒤 4초에서 6초만 잘 참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대처법은 화뿐만 아니라 공포나 질투 등에도 효과가 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 기분에 빠져 있지 말고 먼저 숨을 깊게 후 하고 내쉰 다음 천천히 10을 세자. 유럽이나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선생님이 take a few deep breaths, 심호흡하렴 이라 말하고 3번 심호흡을 시키는 주의 방법이 있다. 이 또한 신경을 호흡에 집중시켜 시간을 끄는데 효과가 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행동으로는 숫자를 세거나 3번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단 미리 감정을 가라앉힐 행동을 정하고 항상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한다. 뇌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패턴화되는 성질이 있다. 즉,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는 10을 센다는 냉정해질 수 있다는 공식이 생기면 효과적으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루틴과 같은 원리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항상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보내자.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분풀이를 당했을 때 말이다. 이 순간에는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추스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스탠퍼드대의 제임스 블리처트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비교했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 실험 결과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룹은 화난 표정을 보는 B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한편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C그룹이었다. 화난 표정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C그룹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 평상시 표정을 보는 A그룹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만이 나타났을 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C그룹은 이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나 보다 라며 사진 속 인물의 화난 원인을 파악하는 트레이닝을 거치고 이 실험에 참여했다. 즉,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재평가한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뇌의 뒤쪽 후드 활동이 활발해진다. 화난 표정을 본 B그룹에 속한 참가자들 모두 이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C그룹의 반응을 보면 후드의 활동은 차분했고 대신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전두엽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뇌로 논리사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 후두가 자극을 받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하면 감정을 낳는 뇌 부위 활동이 억제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운 뇌가 생각함으로써 오래된 뇌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화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처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대부분 당사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 잘못 없이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꼭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나? 어제 술집에서 바가지를 쓰셨나?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많이 보셨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꼭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일단 이유를 떠올려 보자. 가능하면 유머러스한 이유를 떠올려 보자. 더 낙관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상대방이 화난 이유를 찾는 훈련을 하면 전두엽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냉정해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불안한 감정을 글렀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소원이나 고민을 글렀으면 좋다고 한다. 혹자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정신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지행동요법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제라르도 라미레즈와 시안 베일룩은 2011년
사이언스지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실험이었는데 예비 시험을 먼저 본 다음 본 시험을 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본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불안이나 중압감을 느끼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시험 내용은 예비 시험보다 난도가 높으며 점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시험 보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나중에 교원과 학생이 함께 촬영 영상을 본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험 시작 전 10분 동안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쓰는 B그룹.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 실험이 끝난 뒤 각 그룹의 정답률을 예비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과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의 정답률은 예비시험과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졌다. 반면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쓴 B그룹의 정답률은 4% 높아졌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대학 입시, 자격시험 등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이 정답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계속 말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생각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다. 즉,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심피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중에는 대뇌 심피질, 그 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즉, 불안을 글로 쓴 B그룹은 사고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분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돼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서던 메소디스트대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연구진은 글을 쓰는 동안 동작에 따른 감정 변화를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 글을 쓰게 했다.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 하루에 15분 정도 4일간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쓴 결과 A그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감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시작한 지 4개월 후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과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을 비교해 보니 A그룹은 기분과 감정이 개선됐고 컨디션이 나쁜 일수와 건강센터를 찾는 횟수가 줄었다. 글을 쓸 때 포인트는 통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통찰 언어란 생각한다, 느낀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사고나 이해에 관련된 말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전 느끼는 불안을 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글쓰기를 일기 쓰듯 습관화하면 언어화의 정도가 높아져 감정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낮이나 샤워를 하기 전에 쓰는 걸 추천한다. 감정은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차분해진다. 이때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느낀다 등의 통찰 언어를 쓰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진다. 앞서 행복에 필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고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기계발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관심이 높아졌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되겠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제이슨 모저 연구진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에 앞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남성이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이를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뇌의 혈류 반응을 관찰했다. 먼저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혈류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혈류는 매우 빨라졌다. 혈류가 빠르다는 것은 뇌가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속 회전을 하는 상황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혈류의 반응이 적고 완만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이야기이다. 혈류가 빨라진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지시했지만 혈류가 완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졌다. 이를 백파이어 효과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던 정보를 수정하려다 오히려 그 정보의 부정적인 생각만 강화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한번 끌어오른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뇌가 혼란스러워져서 과열되는 것이다. 즉,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닫게 돼 부정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낙담한 사람에게 파이팅, 기운내 라고 말하는 게 역효과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부정적이구나 라며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이때 자신의 상태를 두고 좋다, 나쁘다는 평가도 하지 말자. 가능하면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보고 아, 그는 지금 부정적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슬쩍 사고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 제이슨 모저 연구진은 3인칭 시점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이 급격히 느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정적인 감정에 신경을 쓰거나 이건 좋지 않아 라고 부정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화된다.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동이 긍정적인 사고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생각만으론 감정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사고로 행동을 바꾸기보다 행동으로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쉽다. 스트레스 억제와 감정을 바꾸는 미소의 힘. 불안감이 심할 때는 사고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이럴 때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에서는 감정은 사고방식보다 몸의 움직임 등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해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캔자스대의 타라 크라프트와 사라 프레스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표정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무표정한 A그룹, 젓가락 끝을 물어 입꼬리를 올린 B그룹, 젓가락을 옆으로 길게 물어 크게 미소를 만든 C그룹. 그런 다음 모든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얼음물에 1분간 손을 넣거나 거울에 비친 대상의 움직임을 보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따라하게 하는 불편한 방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했다. 이때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참가자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A그룹과 비교했을 때 B그룹과 C그룹은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그룹은 심박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미소만으로 뇌가 즐겁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진다. 영국 얼스터대의 노엘 E. 브릭 연구진은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가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주는 셈이다.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입꼬리를 올려 방긋 웃어보자.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면 좋다. 미소는 인상을 크게 바꿔놓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의 존 오도허티 연구진은 타인의 미소를 보면 기쁨을 담당하는 뇌 보스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내 미소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소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서 미소 지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아이들의 미소에 자극을 받은 뇌 보스계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북공익문화대학의 마시코 유키히로 연구진은 미소가 클수록 활력성, 지배성 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타인의 호감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가 크면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표정이자 불안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 당신의 표정은 어떠한가? 의식적으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사람은 상당히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니 얼굴 근육을 써서 미소를 습관화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미소부터 지어보자. 웃음은 생명력도 높여준다. 여러분은 요즘 자주 웃으며 지내는가? 미소와 마찬가지로 웃음에도 좋은 효과가 많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시로 영국 워릭대 앤드류 오스왈드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이 실험은 총 4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5자릿수 덧셈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했다.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코미디 방송을 본 A그룹, 코미디 방송을 보지 않은 B그룹. 그 결과 코미디 방송을 본 A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1단계 실험과 마찬가지로 2단계 실험에서도 코미디 방송을 두 그룹에게 보여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이때는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 실험에서는 초콜릿, 과일, 음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문제를 풀게 했고 그 결과 음식과 음료를 받은 그룹의 정답률이 높았다.
4단계 실험에서는 최근 겪은 힘든 일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그룹과 작성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그 결과 설문지를 작성한 그룹의 오답률이 높았다. 이 실험을 통해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적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단계 실험에서 코미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기분이 좋은 상태, 즉 뇌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웃기는 영상을 보는 것도 행복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실험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이용한 실험이 또 있다. 미국 로마린다대의 리 버그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1시간 분량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에 혈액을 채취했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혈액을 채취해 웃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혈액 내의 다양한 성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역력이 향상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면역력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웃음의 효과는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희극은 있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을 풍자한 촌극, 가면놀이 등이 그 예시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힘든 시절에도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TV나 인터넷을 통해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진지한 자세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없이 웃는 시간도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높을 땐 잠시라도 모든 일을 잊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날리자.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현대인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병이 생기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불안에 의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것일까? 스페인 바르셀로나대의 기엠 페이샤스 연구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161명과 건강한 사람 110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 사람들의 사고 차이와 그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갈등이란 쉽게 말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뜻한다. 건강한 그룹의 경우 34.5%가 갈등을 품고 있는 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은 68.3%로 건강한 그룹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람이 갈등을 품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 중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86%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이 있다. 다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 와 같은 생각은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왜 그런 바람을 갖게 됐는지, 자신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지는데 이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괴리감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더욱더 지배되기 쉽다. 여러분은 평소 스스로나 타인에게 뭐뭐 해야 돼, 뭐뭐여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은 이상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런 말을 자주 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불안이 커지면 자동적 사고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땐 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 톡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난 왕따야 라는 식으로 사실을 확대 해석하고 상상 속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다. 불안의 메커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된다. 하지만 뇌는 우수하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효용량이 늘어난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든다. 이제 금방 읽은 문장들 중에 정말로 가슴에 와닿고 정말 한 번 더 되뇌이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 번 되뇌어야 할 것 같은 문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환경에 따른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